결혼 5년 차 나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렸지만 식탁에서 고맙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어머님은 나를 지방에서 굴러들어온 근본 없는 며느리라며 당신의 금쪽 같은 아들에게 턱없이 부족하다고 늘 무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경찰에게서 내 차가 사고 났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죽었으면 죽은 거지. 병원비는 단 한 푼도 못 낸다고 하세요. 그러고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으며 혀를 찼다. 아침부터 일진 참 사납네. 꼴 좋다 하지만 3시간 뒤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오고 나서야 어머님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내 차를 몰래 끌고 나가 모텔에서 상간녀와 뒹굴던 그녀의 소중한 아들이었던 것이다. 나는 방금 발급받은 화장의학 접수증을 손에 쥔 채 응급실 문 앞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오열하는 시어머니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이번에는 달려가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2. 오늘 김밥은 너무 두껍게 썰지 마라. 어제 교회에서 다른 집 김밥을 먹어봤는데 한 입에 쏙 들어가게 써는 게 보기에도 좋더구나. 새벽 5시 27분 서윤진이 채 전기밥솥 뚜껑을 닫기도 전에 시어머니 김순자의 목소리가 거실에서부터 들려왔다. 시어머니는 주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얇은 카디건을 걸친 채 복도 끝에 서서 마치 교실을 순시하는 선생님처럼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국말이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된장 너무 많이 풀지 마. 저번에는 짜게 끓여놔서 오전 내내 물을 들이켜게 만들더니. 서윤진은 고개를 숙인 채 김발 위에 김을 깔았다. 뜨거운 밥김이 얼굴로 훅 끼쳐왔다. 뜨거운 밥 아래 손끝을 떼어 움찔하면서도 그녀는 다시 묵묵히 밥을 평평하게 펴 발랐다. 네, 어머님. 그녀는 아주 작게 대답했다. 결혼 5년 차, 그녀의 하루는 매일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다. 동이 트기도 전, 서울의 아파트 숲 밖으로는 가로등 몇 개만 겨우 빛나고 있을 때 주방에는 이미 하얀 형광등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밑반찬을 준비하며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기를 기다렸다.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임을 한 시어머니는 늘 학생의 숙제를 검사하는 듯한 말투를 썼다. 젓가락을 들기만 하면 어김없이 트집거리를 찾아냈다. 밥이 되다. 국이 식었잖니? 너희 경상남도 사람들은 원래 입맛이 그렇게 촌스럽니? 지방에서 굴러들어온 며느리라 그런지 곁눈질로 배우는 것도 참 더뎌. 처음에는 서윤진도 변명을 했었다. 쌀은 어제 새로 사온 것이고 국은 방금 불에서 내린 것이며 앞으로 더 주의하겠다고 말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깨달았다. 시어머니에게 필요한 건 해명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그저 며느리가 고분고분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필요할 뿐이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는 식탁의 상석에 앉아 있었고 남편 강태주는 그 옆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윤진이 시어머니 앞에 국그릇을 놓고 썰어둔 김밥을 밀어주었다. 시어머니는 김밥 하나를 집어들더니 입에 넣지도 않고 쳐다보며 한숨부터 푹 쉬었다. 이게 한 입에 쏙 들어가게 썬 거니? 동네 꼬마들도 너보단 반듯하게 썰겠다. 남편은 고개조차 들지 않은 채 엄지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만 쓸어 올리고 있었다. 서윤진은 허리 뒤로 앞치마 끈을 묶은 채 식탁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그가 단 한마디라도 이 정도면 잘했네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젓가락을 들어 아무렇게나 김밥 하나를 입에 쑤셔 넣었다. 아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태준아, 오늘 퇴근하고 일찍 들어오렴. 교회 권사님이 시장의 핵고구마가 아주 좋다고 하시더라. 한 상자 사와야겠어. 남편은 입안에 음식을 가득 문 채 대충 대답했다. 네. 시어머니는 다시 서윤진을 쳐다보았다. 마치 집에 있는 전기밥솥에게 명령을 내리듯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말투였다. 오후에 내가 차 몰고 나 좀 시장에 데려다다오. 피곤하다는 소리 하지 말고.
어차피 넌 집에서 하는 일도 없잖니. 서윤지는 앞치마 자락을 쥔 손가락에 꾹 힘을 주었다. 그 차는 그녀가 결혼 전에 샀던 중고 소나타였다. 경상남도의 작은 도시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며 몇 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샀던 차, 나중에 서울에 올라가서도 요긴하게 쓰일 거라 생각했었다. 결혼 후 그녀는 일을 그만두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사는 전셋집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의 차는 어느새 이 집안의 공용차가 되어버렸다. 시어머니가 교회에 갈 때도 그녀가 태워다 주어야 했다. 시어머니가 시장에 갈 때도 그녀가 태워다 주어야 했다. 남편 역시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그녀의 차 키를 훌쩍 가져가 버리곤 했다. 그녀의 사정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식탁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차가 낡아빠져서 타고 다니기 창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만원 버스에 시달리는 것보단 낫겠지. 오후에 뒷좌석 좀 깨끗하게 치워놔라. 남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서윤지는 빈 그릇들을 주방으로 치웠다. 수도꼭지를 틀자 물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를 덮어주었다. 싱크대 안을 떠다니는 밥풀들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2년 전 겨울의 어느 날을 떠올렸다. 체온이 39도까지 치솟아 눈을 뜨기조차 버거울 정도로 열이 났던 날이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안방문을 벌컥 열고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아직도 자니? 태준이 출근해야 하는데 내 금쪽 같은 아들을 빈속으로 내보낼 작정이야?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열이 심하게 난다고 간신히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이불을 확 걷어버리며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리 엄살이 심해. 나 때는 태준이 가졌을 때도 온 식구 삼시세끼 다 차려 먹였다. 그깟 감기, 따뜻한 물이나 한 잔 마시고 털고 일어나. 서윤지는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나갔다. 국을 끓이다가 하마터면 국자를 냄비 속에 빠뜨릴 뻔했다. 거실에 앉아 양말을 신던 남편은 그저 무심하게 한마디 던질 뿐이었다. 엄마도 나 지각할까 봐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니까 당신도 너무 티 내지 마. 그 말은 그녀의 가슴에 아주 오래도록 남았다. 그 말이 날카로워서가 아니었다. 너무나도 평범했기 때문이다. 이 집안의 당연한 규칙처럼 평범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정당했고 남편의 침묵은 정상이었으며 그녀의 고통은 불필요한 사치였다. 그날 오후 서윤지는 차를 몰고 시어머니를 시장에 모셔다 드렸다. 조수석에 앉은 시어머니는 안전벨트를 매며 가죽 시트를 질색하듯 툭툭 쳤다. 가죽이 다 낡아빠졌네. 태준이는 어엿한 공무원인데 명색이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 체면도 좀 살려줘야지. 남의 집며느리들은 친정에서 번듯하게 지원도 받는다던데 넌 대체 시집 올 때 들고 온 게 이 똥차 하나뿐이니? 서윤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차창 밖으로 카운트다운 되는 빨간 불만 바라보았다. 그녀는 입을 꾹 다물었다. 이 똥차를 산 날부터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까지 전부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결혼 후 생활비도 받지 못한 채 간간히 아이들 미술과외를 해서 번 돈마저 생활비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며느리의 수중에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묻지 않았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햇고구마를 박스째로 샀다. 무거운 상자를 안고 계단을 오르던 서윤지는 아랫배가 뻐근하게 당기는 것을 느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저 요즘 부쩍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만 여겼다. 2주일 뒤 화장실에 앉아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을 보며 그녀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서윤지는 땀이 밴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서랍 안에 조심스레 넣어두었다. 저녁 식탁에서 시어머니는 교회 교인네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서 시댁에서 금반지를 해줬다는 이야기를 한창 늘어놓고 있었다. 서윤지는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기를 기다렸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태준 씨, 저 임신했어요. 거실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몇 주나 되었는지, 몸은 괜찮은지 물어볼 줄 알았다.
남편이 적어도 놀랍다는 듯 자신을 한 번쯤은 쳐다봐 줄 줄 알았다. 하지만 정적을 깬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식탁에서 나던 모든 소리를 멈추게 할 만큼 차가웠다. 아들이어야 할 텐데 딸려는 낳을 생각도 마라. 우리 강씨 집안에 돈 까먹는 계집애는 필요 없다. 서윤진의 얼굴에 희미하게 번지던 미소가 굳어버렸다. 남편은 그저 그래 하고 짧게 대꾸하더니 다시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했다. 시어머니의 말이 이어졌다. 요즘은 병원에서 검사하기도 편하다더라. 넌 몸도 비쩍 말라 빠졌는데 만에 하나 딸이라도 나오면 그 헛고생을 어찌할꼬. 태준이는 우리 집 무녀동남인데 대를 끊어먹을 수는 없잖니. 어머님. 서윤진은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꽉 쥐었다. 아들이든 딸이든 다 소중한 아이잖아요. 시어머니는 마치 버릇없는 학생의 말대꾸를 들은 것처럼 서늘하게 며느리를 쏘아보았다. 너 이제 제법 말대꾸도 할 줄 아네? 애 키우는 게 붓이나 끄적거리는 거랑 똑같은 줄 아니? 지방에서 맨몸으로 굴러들어와 우리 집안에 발들인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임신 좀 했다고 내가 뭐라도 된 줄 착각하지 마라.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어머니가 아닌 미간을 찌푸린 채 서윤진을 향해 있었다. 또 시작이네. 엄마가 그냥 하는 소리인데 좀 넘어가. 그날 밤 서윤진은 화장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홀로 주저앉아 있었다. 냉기가 올라오는 바닥에서 그녀는 아랫배를 감싸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안방에서는 남편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다. 동이 틀 무렵이 되어서야 그녀는 세면대를 짚고 간신히 일어나 세수를 했다. 다음 날 아침 5시 반,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국을 끓였다. 그녀를 진정으로 떨게 만든 것은 남편의 스마트폰이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다. 남편은 씻으러 들어가며 식탁 위에 스마트폰을 두고 갔고 화면이 잠깐 번쩍였다. 서윤진은 그저 스마트폰을 안방으로 가져다 놓으려던 것뿐이었다. 하지만 손끝이 화면에 닿는 순간 발신자 표시 없는 메시지 하나가 화면에 떠올랐다. 오늘도 보고 싶어. 그 방 꽤 괜찮았지? 그녀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욕실에서는 시원하게 쏟아지는 샤워기 물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식탁 옆에 선 서윤진의 심장이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남편이 방금 전까지 동영상을 보고 있었던 탓에 스마트폰의 화면 잠금은 풀려 있었다. 홀린 듯 메시지를 터치하자 비밀번호로 숨겨진 폴더가 나타났다. 사진첩 안에는 남편과 어떤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여자는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이 아주 작았으며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해맑게 웃고 있었다. 모텔방 내부, 침대 머리맡의 조명, 창가에 놓인 유리잔 사진도 있었다. 사진 속에서 남편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더없이 편안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의 배경은 집 근처 단골 카페였다. 그녀는 익숙한 나무 테이블과 창밖으로 보이는 약국 간판을 단번에 알아봤다. 심지어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시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콩나물을 사러 가던 길에 그 카페 앞을 지나갔고 그때 남편은 자신에게 구청에서 야근 중이라고 했었다. 서윤진의 손끝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다. 욕실의 물소리가 뚝 멎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스마트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몸을 돌려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무언가를 찾는 척했다.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온 남편이 스마트폰을 집어들며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거기서 뭐해? 서윤진은 남편에게 등을 돌린 채 자신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일 아침 국거리 재료가 뭐 남았나 확인 좀 하고.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사진들을 남편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싶었고 시어머니의 방문을 벌컥 열어젖힌 뒤 당신의 그 잘난 아들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똑똑히 보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침대 끝에 웅크린 채 날이 밝을 때까지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만 듣고 있어야 했다. 두려웠다. 이혼하면 당장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경상남도의 친정으로 돌아가 연로하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 두려웠다. 거 봐라. 남편 하나 단속 못한 내년 잘못이지라고 손가락질할 시어머니의 조롱이 무서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예민하게 구는 거야 라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남편의 무심함이 가장 두려웠다. 한 집안에서 5년 동안 철저히 깎여나가다 보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은 반항할 힘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할 이성이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분노할 자격조차 남아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는 날이 잦아졌다. 남편은 구청 일이 바쁘다며 공무원들도 돌발 업무가 많다고 핑계를 댔다.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아들의 훌륭한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 우리 태준이가 나라 일하느라 저렇게 고생인데 집에서 노는 내가 좀 이해하고 내조를 잘해야지. 하루는 남편이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다.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리고 나서야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서윤지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전체 조명은 끄고 식탁 위에 작은 펜던트 조명 하나만 켜둔 채였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의 몸에서는 짙은 술 냄새와 함께 낯설고 달콤한 향기가 훅 끼쳐왔다. 자신이 쓰는 샴푸 향도 아니었고 시어머니의 화장품 냄새도 아니었다.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 서윤진이 물었다. 신발을 벗던 남편의 움직임이 멈칫하더니 이내 짜증 섞인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야근 끝나고 동료들이랑 가볍게 한잔했어. 너 지금 여기 앉아서 나 취조하냐? 당신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 나. 남편은 입고 있던 겉옷을 의자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던지며 코웃음을 쳤다. 너 갱년기가 벌써 왔냐? 임신하더니 하루 종일 집구석에 앉아서 의심병만 도졌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잠옷차림의 시어머니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걸어 나왔다. 한밤중에 잠도 안 자고 웬 큰 소리들이야. 시어머니는 아들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서윤진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태준이가 늦게까지 일하고 오면 꿀물이라도 타줄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행패니? 어머님, 사람 지금. 이 사람이 뭐? 시어머니가 말을 뚝 끊었다. 내 아들 됨됨이를 내가 모를까 봐. 넌 임신을 했으면 얌전히 태교나 할 것이지. 남자가 밖에서 큰일 하느라 고생하면 여자는 집안 단속이나 잘하면 되는 거야? 그 뻔한 이치를 몰라? 옆에 선 남편은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았고 쏟아지는 어머니의 폭언을 말리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켠 뒤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서윤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자신이 남의 집거실에 덩그러니 서 있는 이방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그녀는 자동차 계기판을 보고 주행거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평소 시어머니를 교회나 시장, 가끔 병원에 모시고 갈 때만 차를 썼다. 그런데 계기판의 주행거리는 지난주보다 훌쩍 늘어나 있었고 주유 경고등도 예상보다 일찍 켜졌다. 운전석에 앉은 그녀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을 멈춰 있었다. 그녀 같은 블랙박스 영상이 화면에 하나씩 나타났다. 밤 11시 20분, 남편이 운전석에 올라탔다. 자정 넘어 12시 40분, 차는 강남의 비좁은 골목길 한편에 멈춰 섰다. 전면 유리창 위로 화려한 모텔 네온 사인 간판이 비쳤다. 차에서 내린 남편이 조수석으로 돌아가더니 젊은 여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하얀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하나로 묶은 여자였다. 여자는 남편의 팔짱을 꽉 끼며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으며 무어라 속삭였다. 남편은 다정하게 고개를 숙여 여자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차 안에 혼자 앉아있던 서윤지는 그 모든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까맣게 꺼지자 화면 위로 자신의 참담한 얼굴이 비쳤다. 그녀는 단 한 번의 오열도 내뱉지 않고 조용히 기기의 전원을 껐다. 손등 위로 물방울 하나가 툭 떨어졌다. 옷소매로 닦아내려 했지만 닦아낼수록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다. 그날 밤 그녀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어 낡은 화구상자 맨 밑바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다음 날은 산부인과 정기검진일이었다. 서윤지는 가방에 산모수첩을 챙겨 넣고 차를 몰고 병원에 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현관에 나선 순간
늘 차 키가 걸려있던 고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는 타자기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어쩌면 그건 그가 일부러 틀어놓은 배경음일지도 몰랐다. 왜, 무슨 일인데? 남편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차 키 당신이 가져갔어? 나 오늘 병원 정기검진 가야 하는데?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 오늘 차 써야 해. 택시 타고 가. 당신 출근한 거 아니야? 구청 가는 건 지하철이 훨씬 빠르잖아. 내가 알아서 뭐 하게. 남편이 목소리를 확 낮췄다. 볼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 산부인과 하나 가는데 지하철도 못 타. 서윤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에 서 있었다. 그거 내 차야.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남편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농담이라도 들은 듯 헛웃음을 쳤다. 우리가 부부인데 내 거가 어딨어? 오후에 엄마도 차 써야 한다고 해서 내가 겸사겸사 볼일 보려는 거잖아.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서윤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주방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는 미간을 팍 구기며 쏘아붙였다. 아직도 안 가고 뻗치고 섰니? 병원 대기 시간도 긴데 늦게 들어오지 마. 저녁에는 속 편하게 맑은 국 끓여놔라. 차를 태준 씨가 끌고 갔어요. 서윤진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맞받아쳤다. 바깥 양반이 바쁜 일이 있나 보지? 넌 지하철 타고 다녀오면 될 거 아니냐? 임신이 무슨 큰 대수라고 유나는? 그날따라 지하철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손잡이를 부여잡고 있던 서윤지는 전동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아랫배가 단단하게 뭉치는 것을 느꼈다. 다행히 학생 티가 나는 젊은 여자가 자리를 양보해 주었다. 자리에 앉자 울컥 산산한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병원에서 의사는 요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지, 출혈은 없었는지, 잠은 푹 자고 있는지 물었다. 서윤지는 초음파 화면 속의 조그마한 점 같은 아이를 바라보며 그럭저럭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앉아 교회 전단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새하얗게 질린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도 시어머니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렇게 골골대서 나중에 애는 어떻게 키울 작정이니? 또 이 늙은이한테 독박 씌울 생각은 꿈에도 마라. 서윤지는 벽을 짚고 간신히 신발을 벗으면서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은 또다시 몰래 차 키를 들고 나갔다. 서윤지는 잠들지 않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남편이 조심스레 서랍을 여는 소리, 열쇠가 손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찰칵거리는 소리, 현관문 도어록이 조심스럽게 눌리는 소리까지 전부 들었다. 문이 닫힌 후 그녀는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아파트 아래 주차장에서 낡은 소나타의 헤드라이트가 번쩍 켜지더니 이내 단지를 빠져나갔다. 붉은 후미등은 코너를 돌자 짙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삼켜져 버렸다. 서윤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유리창 위로 창백하고 고요한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그녀는 아랫배에 손을 가만히 얹었다. 남편을 위해 변명거리를 찾아주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안방으로 돌아가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둔 이혼 합의서 양식을 꺼냈다. 그동안 들여다보기만 했을 뿐 단 한 글자도 적어본 적 없는 종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성명, 주소, 재산 분할, 차량 소유권 등의 항목을 또박또박 써 내려갔다. 차량은 아내의 혼전 재산임이라는 문구를 적을 때 펜 끝이 잠시 멈췄다. 건너편 방에서 시어머니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지는 그 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펜을 움직였다. 마지막 줄까지 다 채워 넣은 뒤 그녀는 서류를 반으로 접어 가방 속 산모수첩 사이에 끼워 넣었다. 새벽 4시 거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려댔다. 평소에는 거의 울릴 일이 없는 집 전화기였기에 고요한 새벽의 벨소리는 유독 신경질적으로 들렸다.
시어머니가 먼저 잠에서 깨어 슬리퍼를 직직 끌며 거실로 나가 신경질적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도대체 이 새벽에 누구야?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매우 또렷했다. 사무적이고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차량 번호 12가의 3456번 차주분 가족 되십니까? 올림픽대로에서 해당 차량이 큰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지금 즉시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수화기를 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치솟았다. 뭐라고요? 걔가 교통사고가 났다고요? 안방에 누워있던 서윤진이 눈을 번쩍 떴다. 거실에는 불이 켜지지 않았고 전화기 옆에 조그마한 무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경찰은 다시 한번 차량 번호를 또박또박 불러주었다. 다 듣고 난 시어머니는 마치 무언가를 확신한 듯 콧방귀를 끼며 차갑게 비웃었다. 아, 그 고물 똥차 맞네요. 서윤진은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이불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시어머니는 수화기에 대고 내뱉었다. 죽었으면 죽은 거지. 병원비는 단 한 푼도 우리 집안에서 내줄 생각 없으니까 그리 아세요. 지가 운전 험하게 하다 사고 낸 걸 왜 우리한테 따집니까? 전화기 너머의 경찰이 적잖이 당황한 듯 몇 마디를 덧붙였지만 시어머니는 귀찮다는 듯 말을 뚝 잘라버렸다.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하든가 말든가 하세요. 새벽부터 남 단잠 깨우지 말고. 탁, 시어머니가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거실이 다시 정막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돌아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재수없게 아침 대바람부터 별 흉측한 소리를 다 듣겠네. 오늘 일진 참 사납네. 쯧, 꼴 좋다. 서윤진은 침대에 걸터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 차는 남편이 몰고 나갔다. 그 사실이 머릿속을 스치자마자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더듬거리며 스마트폰을 집어들자 화면 불빛이 파리한 손등을 비췄다. 남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나 메시지는 단 한 통도 없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를 깨울까 두려운 듯 목소리는 아주 작고 가늘었다. 방금 그쪽으로 차량 번호 12가의 3456번 사고 차량 환자가 이송되었나요? 제가 차주 가족인데요. 간호사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수화기 너머로 분주한 발소리와 응급실 특유의 소음이 들려왔다. 환자분은 30대 남성입니다. 소지하신 신분증이 없어서 신원 파악 중이었고요. 현재 중환자실에서 긴급 심폐소생술 중이며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보호자분은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서윤진은 스마트폰을 꽉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보세요? 보호자분 듣고 계신가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물었다. 네, 서윤진의 시선이 굳게 닫힌 안방 문을 향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었다. 시어머니의 방문 앞을 지날 때 방 안에서는 이미 규칙적이고 평온한 코골이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며느리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현관문 앞에 선 서윤진은 뒤를 돌아 이 집안을 조용히 응시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치우지 않은 물컵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현관의 열쇠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도어록 버튼을 누르고 소리 없이 집을 빠져나왔다. 새벽에 텅 빈 도로 위를 택시는 무서운 속도로 질주했다. 서울의 가로등 불빛이 차창 위로 휙휙 스쳐 지나갔다. 뒷좌석에 멍하니 기대어 있던 서윤진의 휴대폰이 갑자기 다시 울렸다. 경찰이었다. 서윤진 씨 되십니까? 경찰이 물었다. 차량 등록 원부를 통해 연락드렸습니다. 아까 통화하신 분이 가족 맞으신가요? 네, 그녀가 대답했다.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아까보다 한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차량 조수석에 여성 동승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조수석 주변에서 유품을 수습하다 간호사 신분증을 발견했습니다.
성명 이지은, 나이 23살,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서윤진의 손가락이 휴대폰 모서리를 꾹 눌렀다. 이지은. 비밀 폴더 속 사진에서 간호사복을 입고 해맑게 웃고 있던 그 젊은 여자.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남편의 팔짱을 끼고 모텔 안으로 쏙 들어가던 그 여자. 그녀가 앉았던 조수석에는 서윤진이 샀던 유자향 차량용 방향제가 놓여 있었다. 싸구려 방향제라며 시어머니는 향이 너무였다고 타박했고 남편은 유치하다고 비웃었던 물건. 서윤진은 고집스레 그것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었다. 경찰은 향후 신원 확인 절차에 대해 계속 설명하고 있었다. 서윤진은 목이 꽉 막혀오는 것을 느끼며 말없이 듣기만 했다. 울음소리는 새어나오지 않았다. 룸미러로 그녀의 표정을 힐끗 살핀 택시기사가 무심하게 라디오 볼륨을 낮춰주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무렵 밖은 여전히 어둑어둑했다. 응급실 입구에는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었고 바닥에는 구급대원들이 들꺼들 밀고 지나간 축축한 핏자국이 남아있었다. 서윤진이 병원 안으로 들어서자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느껴졌다. 간호사의 안내로 수술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마스크도 채 벗지 못한 의사가 급히 걸어 나왔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방금 지문과 휴대폰 정보로 환자 신원 확인했습니다. 환자분 성함 강태준. 현재 두개골 함몰골절에 다발성 장기 출혈이 심각하여 당장 긴급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보호자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고 수술비는 일부분 먼저 수납하셔야 합니다. 경과는 수술 후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는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다. 서윤진은 의사가 내민 서류판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서류 제일 위쪽에 보호자 수술 동의서라는 굵은 글씨가 선명하게 눈에 박혔다. 그녀는 볼펜을 받아 들었다. 서명란의 펜끝이 닿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칫했다. 불과 몇 시간 전 시어머니가 내뱉은 서늘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맴돌고 있었다. 죽었으면 죽은 거지. 병원비는 단 한 푼도 못 낸다고 하세요. 그녀가 충격에 빠졌다고 생각한 의사가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재촉했다. 상황이 아주 분초를 다툽니다. 사모님. 우선 수술 동의부터 해주시고 수납 문제는 나중에 다른 가족분들과 상의하셔도 됩니다. 서윤진은 굳게 닫힌 수술실 문을 올려다보았다. 문 위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었다. 저 문 너머에 누워있는 남자는 법적으로 자신의 남편이자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였으며 동시에 임신한 아내의 차 키를 훔쳐 다른 여자와 심야 미래를 즐기러 나갔던 짐승이었다. 그녀는 결국 서명했다. 남편을 용서해서가 아니었다. 단지 이 비극 속에서 자신마저 그들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서명을 마친 뒤 펜을 돌려주며 그녀는 억눌린 목소리로 물었다. 아까 경찰 통화에서 조수석에 탔던 여자는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따로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간호사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사무적으로 대답했다. 그건 경찰 측에서 사망자 유가족에게 따로 연락을 취할 겁니다. 다만 사고 차량이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차량 견인 및 시신 인도와 관련된 서류는 형식상 차주분께서도 확인차 수령하셔야 합니다. 사모님께서 사망자의 장례 절차를 결정하시는 건 아닙니다. 잠시 후 제복을 입은 경찰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다가왔다. 봉투 안에는 사고 정황 기록지, 차량 견인 통지서, 그리고 사망자 이지은의 시신 임시 안치 및 화장 예약 절차가 적힌 접수증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사고 차주로서 차량 내 유품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라며 확인 도장을 요구했다. 서윤진은 서류에 적힌 디지은이라는 세 글자를 내려다보며 종이 끄트머리가 구겨질 정도로 손가락에 강하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서류들을 가방에 쑤셔넣고 복도 끝으로 걸어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마침내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단잠을 방해받은 불쾌함이 가득했다. 누구야? 진짜 아침부터 짜증나게. 아까 그 병원이지? 내가 아까 분명히 말했을 텐데. 어머님의 서윤진이 서늘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태준 씨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긴급 수술 중입니다.
수학이 넘어가 돌연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조용해졌다. 3초 뒤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비명이 귓전을 때렸다. 뭐라고? 지금 누구라고 했어? 강태준이요. 서윤지는 복도 벽에 걸린 아날로그 시계를 똑바로 응시했다. 어젯밤 제 차를 몰고 나가서 올림픽대로에서 크게 사고를 냈어요? 거짓말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우리 태준이는 방에서 자고 있어. 내년이 지금 감히 내 귀한 아들을 저주하는 거야? 그럼 당장 태준 씨 방 문을 열어보시죠. 그 방에 정말 사람이 있는지. 수화기 너머로 슬리퍼가 방바닥을 요란하게 끄는 소리, 방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처절한 절규가 연이어 들려왔다. 태준아, 태준아. 서윤지는 전화를 끊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텅 빈 방 안을 뒤지는 소리, 옷걸이가 덜그럭거리는 소리, 헐떡이는 숨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어느 병원이라고 했어? 마침내 시어머니가 물었다. 마치 사포에 박박 긁힌 듯 형편없이 쉰 목소리였다. 서윤지는 병원 이름과 수술실 위치를 또박또박 알려주었다. 30분 뒤 시어머니가 병원 복도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왔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두 단추는 엉망으로 꿰매져 있었으며 발에는 집에서 신던 슬리퍼가 짝짝이로 신겨져 있었다. 수술실 앞까지 단숨에 달려온 시어머니는 우두커니 서 있는 서윤진을 발견하자마자 의사에게 상태를 묻기도 전에 며느리의 멱살부터 틀어쥐었다. 이 몹쓸 년, 시어머니의 소나귀가 그녀의 옷깃을 조여오며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다. 다 너 때문이야. 내년이 내 아들을 죽게 만들었어. 왜 내 아들이 내 고물차를 타게 내버려 둔 거야? 내년이 차에 무슨 수작이라도 부린 거지? 다 알고 그런 거지? 곁에 있던 간호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달려와 말렸다. 서윤지는 예전처럼 잔뜩 움츠러들며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옥죄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꽉 움켜쥐고 단호하게 떼어냈다. 이거 놓으세요. 그녀의 서늘한 기세에 시어머니는 흠칫 놀랐다.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차가운 명령조의 말투가 나온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서윤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친 뒤 크지 않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아들이 몰래 제 차 키를 훔쳐서 상간녀를 만나러 가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그 상간녀는 제 차 조수석에서 이미 즉사했고요. 복도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막이 내려앉았다.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분노로 일그러졌던 얼굴에 서서히 당혹감이 번지기 시작했다. 상간녀라니. 시어머니가 넋 나간 듯 중얼거렸다. 헛소리 짓거리지 마. 우리 태준이가 그럴 리가 없어. 내년이 지어낸 모함이야. 서윤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그 안에서 시신안치 및 화장예약 접수증을 빼내어 시어머니의 발밑에 툭 던졌다. 종이 한 장이 팔랑이며 떨어져 시어머니의 낡은 슬리퍼 끄트머리에 닿았다. 성명 이지은, 나이 23살, 직업은 간호사. 서윤진이 말했다. 경찰이 조수석에서 그 여자의 사원증을 수습했습니다. 제 말이 못 믿어오시면 직접 관할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보시죠.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이름표를 마치 외계어라도 보는 양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허리를 굽혀 주우려던 그녀의 손끝에서 종이가 미끄러져 나갔다. 수술실 문 위에는 여전히 섬뜩한 빨간불이 켜져 있었다. 돌연 시어머니가 수술실 문으로 달려가 작은 유리창에 코를 박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에는 분주히 움직이는 의료진의 등판과 복잡한 의료기기들 뿐이었다.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온통 피 묻은 하얀 가운과 경고등 불빛뿐이었다. 아이고, 우리 태준이 시어머니의 무릎이 푹 꺾이며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오열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짐승의 앓는 소리 같더니 이내 복도가 떠나가라 통곡을 쏟아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리며 쳐다보았다. 간호사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맨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아들의 이름만 목 놓아 불렀다. 서윤지는 그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곁에 서 있기만 했다. 손을 내밀어 부축하지 않았다. 지난 5년간 시어머니는 교회 앞에서 쌀포대를 나르게 했고 고구마 상자를 짊어지게 했으며 사경을 헤매는 고열 속에서도 아침 국을 끓이게 했다.
서윤진의 등허리가 휘어질 때마다 시어머니는 늘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꼿꼿하게 서 있었다. 하지만 지금 바닥에 나뒹구는 시어머니를 향해 서윤진의 두 팔은 차갑게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수술은 꼬박 8시간이나 이어졌다. 날이 밝고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자 복도의 사람들도 여러 번 바뀌었다. 통곡하다 지친 시어머니는 퉁퉁 부은 시뻘건 눈으로 대기실 의자에 널브러져 있었다. 서윤진은 시어머니와 두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아 물 반 컵만 마셨을 뿐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 사이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가 나와 간단한 조사를 진행했다. 차주는 누구인지, 어젯밤 운전대를 잡은 것이 누구인지, 강태준이 차주의 허락을 받고 차량을 이용했는지 묻는 절차였다. 서윤진은 무미건조하게 사실만을 털어놓았다. 차량은 제 혼전 재산입니다. 어젯밤 남편은 제 동의 없이 차 키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집을 나가는 소리는 들었지만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수첩에 기록하던 경찰이 조심스레 동승한 여성의 신원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지 물었다. 서윤진은 묵묵히 가방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 내밀었다. 이 메모리 카드 안에 사고 이전의 주행 영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심야에 제 차를 몰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갔던 정황들이 여러 번 찍혀 있을 겁니다. 사고 당일의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차량에서 직접 추출하셔야 할 것 같네요. 옆에 늘어져 있던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너 인연.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져 쇳소리가 났다. 내 아들이 밖에서 여자 만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밤에 차를 끌고 나가게 내버려둬. 이런 독사 같은 년, 대체 무슨 꿍꿍이로 내버려둔 거야. 형사가 불쾌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제지했다. 서윤진은 시어머니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형사에게만 똑똑히 말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경찰이 돌아가자 시어머니가 의자 팔걸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윤진 앞으로 다가왔다. 윤진아, 방금 전까지 표독스럽게 패악을 부리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징그러울 정도로 나긋나긋해졌다. 아까는 애미가 너무 놀라서 눈에 뵈는 게 없어 헛소리를 좀 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태준이가 저 지경이 됐는데 우리 가족끼리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니? 서윤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응시했다. 얼굴엔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온화한 미소를 억지로 쥐어짜내며 마치 이제야 며느리도 한 식구라는 걸 깨달은 사람처럼 굴었다. 너는 명색이 태준이 아내자니? 시어머니가 끈적한 목소리로 달랬다. 부부 사이에 못 넘을 고비가 어디 있겠어? 남자가 살다 보면 한순간 눈이 뒤집혀서 바람도 좀 피우고 그러는 거지. 태준이 저거 깨어나기만 하면 내가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혼쭐을 내주마. 뱃속에 우리 귀한 핏줄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옆에서 딱 버텨줘야지. 서윤진은 아무런 대답 없이 시어머니의 눈만 빤히 쳐다보았다. 시어머니는 침묵을 긍정으로 착각했는지 무릎을 굽히고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서윤진의 손을 덥석 부여잡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끔거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윤진아, 내가 예전엔 말을 참 믿게 했지? 애미가 주책을 떨었다. 제발 우리 태준이 좀 살려다오. 병원비는 빚을 내서라도 같이 갚아나가자. 너 시집 오기 전에 모아둔 적금 있지 않니? 내 차 보험금도 꽤 나올 테고. 우선 우리 아들 목숨부터 살려놓고 보자. 서윤진은 자신의 손을 부여잡은 시어머니의 손등을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이 손은 고열에 시달려 사경을 헤매던 며느리의 이불을 모질게 걷어차던 손이었다. 교회 권사들 앞에서 며느리 등짝을 툭툭 치며 부리집 며느리가 좀 둔에 빠져서 라며 모욕을 주던 손이었다. 그리고 새벽에 경찰에 사고 전화를 받았을 때 죽었으면 죽은 거지라며 차갑게 수화기를 내동댕이 치던 손이었다. 지금 그 손은 며느리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살갗을 파고들 기세로 꽉 움켜쥐고 있었다. 서윤진은 아주 천천히 그 역겨운 소나귀에서 자신의 손을 빼냈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시어머니와 시선을 맞췄다. 어머님,
오늘 새벽 경찰 전화 통화하실 때 저 안방에서 전부 다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인자한 표정이 기괴하게 얼어붙었다. 서윤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떨림도 없었다. 어머님이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죠. 죽었으면 죽은 거지. 병원비는 단 한 푼도 우리 집안에서 내줄 생각 없으니까 그리 아세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해 숨만 헐떡거렸다. 그때 어머님은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저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셨습니다. 서윤진은 시어머니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어머님은 제가 어느 병원에 실려갔는지,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어요. 오직 돈 나갈 걱정만 하셨죠. 그건 시어머니가 다급히 서윤진의 옷소매를 부여잡았다. 잠결에 제정신이 아니라서 헛소리한 거야. 애미가 설마 진심으로 그랬겠니? 윤진아, 사람 마음이 다급해지면 말이 헛나오고 그러는 거잖아. 서윤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 지퍼를 열고 반듯하게 접어둔 이혼 합의서를 꺼냈다. 모서리 하나 구겨지지 않은 깔끔한 서류였다. 그녀는 서류를 내팽개치지도 집어 던지지도 않고 시어머니가 앉아있던 빈 의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이건 제가 어젯밤에 작성해둔 겁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선언했다.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장을 찍지 못하고 미루고 있었을 뿐이죠. 이제 합의 이혼이든 소송이든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외계어라도 들은 듯 눈알을 튀어나올 듯이 불아렸다.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걸 내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찢어지는 듯 날카로워졌다. 내 아들은 지금 생사를 오가며 수술실에 있는데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 같으니라고. 그래도 지 남편인데 어쩜 이리 매정할 수가 있어. 서윤진은 가방끈을 고쳐맸다.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속은 더없이 후련했다. 그 훌륭하신 남편분은 제 동의 없이 제 차를 몰고 나가 상간녀와 희희낙낙하다 사고를 냈고 그 상간녀는 제 차 조수석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죽어가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했을 때 단 한 푼의 수술비조차 거부하셨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어머님, 이게 어머님이 말씀하시던 끈끈한 가족의 모습입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달아오르더니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뱃속의 애는 시어머니가 마치 동아줄이라도 잡듯 마지막 발악을 했다. 내 뱃속에 우리 강씨 집안대를 이을 핏줄이 있잖아. 애 아비 없는 호로자식으로 만들 작정이야? 서윤진이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는 어머님 집안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그동안 시댁이라는 견고한 울타리 속에 감춰져 있던 억압과 폭력을 백일하에 폭로하는 무거운 선고와도 같았다. 시어머니가 다시 폐악을 부리려 입을 벌리는 순간 수술실 문이 스르륵 열렸다.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온 의사의 얼굴엔 짙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수술은 마쳤습니다. 당장 생명엔 지장이 없으나 워낙 충격이 커서 내부 장기 손상이 심각합니다. 향후 장기간의 입원 치료와 힘든 재활이 필요할 것이며 솔직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하반신 신경 반응이 전혀 없어서 최악의 경우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의사의 가운 자락을 부여잡았다. 선생님, 그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우리 태준이 두 다리로 멀쩡히 걸을 수 있는 거 맞죠? 이제 겨우 32살인데 앞길 창창한 공무원인데 하반신 마비라니요. 의사는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감정을 배제한 채 차분하게 대답했다. 현재로선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보호자분께선 장기적인 간병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겨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시어머니는 의사의 옷자락을 놓친 채 뒤로 두어 걸음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그녀의 초점일은 시선이 서윤진을 향했다. 그 눈빛엔 더 이상 며느리를 향한 오만한 명령 따위는 없었다.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윤진아, 방금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지? 장기 간병이래. 넌 명색이 아내니까 당연히 병수발을 들어야지. 서윤진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악에 받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댔다. 복도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서윤진은 멈추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망설임 없이 올라탔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수술실 앞에 털썩 주저앉아 구겨진 이혼 합의서를 부여잡고 오열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시어머니의 입은 계속 무언가 울부짖고 있었지만 두꺼운 철문이 닫히며 그 소름 끼치는 아우성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병원 야외 주차장 구석, 경찰 통제선이 쳐진 사고 차량 임시 보관소. 서윤진은 경찰의 안내를 받아 본인의 차량 상태를 확인하러 갔다.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던 낡은 소나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구겨져 있었다. 본이 든 종이장처럼 우그러들었고 전면 유리창은 거미줄처럼 산산조각 나 있었으며 특히 조수석 문짝은 끔찍하게 찌그러져 안쪽 시트에는 차마 지워지지 않은 검붉은 혈흔이 말라붙어 있었다. 발밑 매트 위에는 두 동강난 유자향 차량용 방향제가 나뒹굴고 있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본인 소유의 차량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서윤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에 서명했다. 펜을 내려놓은 뒤에도 그녀는 흉물이 되어버린 차 앞을 한참 동안 떠나지 못했다. 이 차는 짐가방 하나 달랑 들고 경상남도에서 낯선 서울로 올라오던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트렁크에는 그녀의 소중한 이젤과 물감들이 실려 있었고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산 고구마 상자, 교회 바자회 박스들, 그리고 오늘 구청에 급한 일이 생겨서 라는 남편의 뻔뻔한 거짓말들이 실려 다녔다. 이제 그 모든 기억을 품었던 차는 완전한 폐차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어 며칠 전 남몰래 검색해 두었던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꾹꾹 눌렀다.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아 상담을 망설였던 곳이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차분한 목소리가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다. 서윤진은 산산조각난 자동차 앞 유리를 응시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혼인 파탄 책임과 외도, 제 동의 없는 혼전 재산 차량 무단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및 차량 전파, 블랙박스 증거 자료와 관할 경찰서의 사고 조사 기록도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내방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자고 안내했다. 서윤진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조수석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응시했다. 그녀는 산산조각난 차에 더 이상 손을 뻗지 않았다. 그저 미련 없이 등을 돌려 그곳을 빠져나왔다. 현실은 아침 막장 드라마처럼 하루아침에 사이다 결말로 끝나지 않았다.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절차는 지루하게 이어졌고 병원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엄청난 액수의 청구서가 날아왔다.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댔다. 처음엔 억지로 전화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꼭 필요한 문자 메시지만 남기고 모든 연락을 무시했다. 시어머니의 문자는 처음에는 악다구니를 쓰다가 욕설로 변했고 종국에는 구차한 애원으로 바뀌었다. 윤진아, 애미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 제발 병원에 한 번만 와서 우리 태준이 얼굴 좀 봐다오. 태준이가 눈을 뜨자마자 내 이름부터 찾더라.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데 어쩜 이리도 독하게 구니? 뱃속에 있는 우리 손주는 어쩌려고. 나중에 애가 커서 지 아비 버린 어미를 원망할까 두렵지도 않아? 서윤진은 문자를 확인할 때마다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휴대폰을 책상 위에 뒤집어 엎어놓았다. 바로 삭제하지 않은 이유는 변호사가 소송을 위해 모든 협박과 회유 문자를 증거로 수집해 두라고 당부했기 때문이었다. 차가운 액정 화면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구차한 텍스트들은 마치 지난 5년간 자신이 견뎌왔던 지옥의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남편이 의식을 회복한 직후 한 번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었다. 서윤진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꼼꼼하게 정리된 소장 초안을 받아 들고 나오던 참이었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를 무심코 받자 수화기 너머로 간신히 숨만 헐떡거리는 남편의 쇳소리가 들려왔다. 윤진아. 그녀는 횡단보도 앞에 멈춰섰다. 눈앞으로 쉴 새 없이 차들이 쌩쌩 지나갔다.
남편의 숨소리는 마치 한 단어를 내뱉는 것조차 버거울 만큼 거칠고 탁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병원으로 좀 와라. 우리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서윤지는 일말의 동요도 없이 침묵을 지켰다. 대답이 없자 남편의 목소리에 서서히 특유의 다혈질적인 짜증이 묻어나오기 시작했다. 너 정말 내가 이 꼴이 났는데 이혼 소송까지 걸 거야? 나한테서 위자료를 뜯어내겠다고? 그깟 똥차 하나 박살난 거 가지고 얼마를 바라는 건데? 악덕 변호사 놈들 현올림에 놀아나지 마. 그녀는 맞은편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사람들이 일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편을 태준 씨가 아닌 이름 석자로 또박또박 불렀다. 차는 내 명의의 혼전 재산이고 우리 결혼 생활을 시궁창으로 처박은 건 다름 아닌 너야. 수화기 너머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어차피 죽었잖아. 남편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대체 나한테 더 이상 뭘 바라는 건데? 이딴 식으로 일 키워봤자 너한테도 득 될 거 하나 없어. 뱃속에 내 핏줄 품고 있으면서 제 무덤 파지 마라. 서윤지는 휴대폰을 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었다.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 통해서 해. 그녀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통보했다. 다시는 내 번호로 직접 연락하지 마. 아내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듯 남편의 목소리가 한층 더 표독스러워졌다. 내가 나 없이 혼자 나가서 얼마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직장도 없고 집구석도 없고 빈털터리 주제에 애 낳고 뭐 먹고 살 건데?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거 하나 없어. 너같이 근본 없는? 서윤지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그녀는 횡단보도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초록불은 이미 깜빡이고 있었고 막바지 보행자들이 종종 걸음으로 건너가고 있었다. 그녀는 억지로 무리해서 건너뛰지 않았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신호를 기다렸다. 그날 저녁, 임시로 머물고 있는 고시원에 돌아온 그녀는 가방에서 산모수첩을 꺼내 비좁은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하나가 들어가면 발 디딜 틈도 없는 비좁은 방이었다. 창밖으로는 맞은편 건물의 잿빛 콘크리트 벽만 답답하게 막혀 있어 햇빛 한 줌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 지옥 같은 시댁에서 도망쳐 나오면 세상이 무너질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혈혈단신으로 부딪혀 보니 매달 월세 걱정에 쪼들리며 사는 것이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식탁 머리에서 노예처럼 고개를 조아리고 사는 것보다 훨씬 숨통이 트였다. 그녀는 예전에 미술과외를 했던 학부모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돌렸다. 혹시 미술 지도가 필요한 아이가 있는지 물었다. 처음에는 겨우 아이 한 명으로 시작했지만 그녀의 진정성 있는 수업 방식 덕분에 금세 3명으로 늘어났다. 불룩하게 솟아오른 배를 안고 지역 문화센터에 낡은 대여 강의실에서 아이들에게 수채화를 가르쳤다. 개구쟁이 녀석들이 떠들썩하게 장난을 치고 책상 위에 형형색색의 물감이 난장판이 되어 밤늦게까지 쪼그려 앉아 뒷정리를 해야 했지만 어느 누구도 팔짱을 끼고 서서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이딴 것도 제대로 못 치우냐고 타박하는 사람은 없었다. 가정법원에서 몇 차례의 조정기일이 열렸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탄 아들 곁에 서서 부쩍 하얗게 센 머리를 하고 서류 봉투를 든 채 서윤진의 얼굴만 보면 눈물부터 짠했다. 윤진아, 뱃속에 애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맘 좀 돌려라. 조정실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서윤진의 옷자락을 매달리듯 쥐고 늘어졌다. 태준이는 지금 하루 종일 병수발할 사람이 필요해. 웬만한 간병인 구하려면 돈이 기둥뿌리 뽑히게 생겼는데 이 늙은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서윤진 측 담당 변호사가 재빠르게 사의를 가로막으며 정중하게 경고했다. 제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삼가시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법정 안에서 정식으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향해 도끼를 품고 쏘아붙였다. 당신 같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이 수임료 몇 푼 벌어보겠다고 멀쩡한 가정을 이 꼴로 작살내는 거 아니야. 저 기집애는 우리 집안 며느리인데 지 남편 병수발 드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야?
조정위원이 안경 너머로 불쾌하다는 듯 시어머니를 흘겨보았다. 서윤진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약지에는 더 이상 족쇄 같던 결혼 반지가 없었다. 반지를 빼버린 지 오래라 손가락에 희미한 자국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손을 씻을 때마다 눈에 띄던 그 자국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휠체어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남편은 안색이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사고 전보다 살이 흉측할 정도로 쪽 빠져 있었다. 남편은 서윤진의 부른 배를 물끄러미 응시하다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애가 태어나면 남편이 쇳소리를 냈다. 나한테도 정당한 면접 교섭권이 있어. 서윤진의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딱 잘라 말했다. 면접 교섭권에 관한 사항은 출산 후 별도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기일에서는 피고의 유책 사유 인정, 위자료 산정, 그리고 차량 불법 사용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에 집중하겠습니다. 남편이 이를 뿌듯 갈았다. 차량 파손은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 처리할 텐데 뭘 더 뜯어내겠다는 거야? 보험 처리와 별개로 피고가 원고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하여 완전 파손에 이르게 한 손해 배상 책임은 다른 법리적 문제입니다. 게다가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중대한 외도 사실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 자료, 경찰 사고 조사 기록, 그리고 조수석 동승 사망자의 신원 등 명백한 유책 사유 증거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미 죽어 묻힌 애를 왜 자꾸 들먹거려. 죽은 사람 무덤 파헤치고 천벌받을까 봐 두렵지도 않아? 서윤진이 차갑게 시어머니를 쏘아보았다. 어머님, 천벌이라는 단어는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한테 쓰셔야 맞지 않을까요? 책상을 내리치려던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조정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남편의 얼굴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 급기야 고개를 획 돌려버렸다. 그 순간 서윤진은 명확히 깨달았다. 저들은 자신들의 치부와 잘못을 모르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고개를 똑바로 쳐들고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현실 자체를 용납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을. 석 달의 끈질긴 법정 공방 끝에 최종 판결과 합의 조서가 잇따라 떨어졌다. 깔끔한 이혼 판결이었다. 남편 측은 서윤진에게 위자료와 차량 손해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당초 기대했던 액수만큼 거액은 아니었지만 서울의 끔찍한 기억을 뒤로하고 잠시 숨을 고르기엔 충분했고 출산 전후의 병원비와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모자람이 없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재판부가 권고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산 후 정식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남편은 끔찍한 후유장애는 물론 불명예스러운 외도 스캔들과 징계위원회 회부 등으로 직장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해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반신불수가 된 아들의 병수발을 들기 위해 동네 보습학원 파트타임 강사 자리마저 그만두어야 했다. 지인들의 입을 통해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휠체어를 밀고 병원 복도를 전전하며 끝없는 병원비 정산에 시달리고 틈만 나면 간병인들과 멱살잡이를 하며 돈 문제로 악다구니를 쓴다고 했다. 내 가족 챙기는 게 여자의 당연한 본분이라며 며느리에게 일장연설을 늘어놓던 그 거룩한 신념이 이제 고스란히 본인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다시는 그 알량한 본분 타령을 입에 올리지 못했다. 서윤진은 단 한 번도 그 지옥 같은 병원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그녀는 소송 배상금과 알뜰살뜰 모아둔 비상금을 탈탈 털어 제주도로 훌쩍 떠났다. 거창하게 새 출발을 꿈꾸고 간 것은 아니었다. 그저 작은 로컬 화실에서 아이들 지도를 맡겨주기로 했고 건물 2층의 창문을 열면 손바닥만 한 푸른 바다가 내다보이는 작고 낡은 월세방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깐깐해 보이는 집주인 아주머니는 살가운 편은 아니었지만 배가 제법 부른 서윤진을 보며 무심한 듯 따뜻하게 계단 오를 때 발밑 조심해요 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주었다. 제주 화실에서의 첫 수업날 창밖으로 거센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옹기종기 긴 책상에 모여 앉은 아이들이 도화지 위에 귤나무를 그리고 있었다. 한 남자아이가 나뭇가지를 파란색 물감으로 떡칠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선생님, 나무기둥은 무조건 똥색으로 칠해야 해요.
서윤지는 도화지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 꼭 그럴 필요 없어. 내가 파란색 나무를 그리고 싶다면 먼저 도화지 위에 마음껏 파랗게 칠해보렴. 오후 수업을 모두 마치고 지친 몸으로 붓을 빨고 있을 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였다. 윤진아, 이 애미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빈다. 제발 한 번만 돌아와 줘에 태준이가 밤낮으로 내 이름만 부르며 울고 있어? 나도 이제 늙고 병들어서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다. 너도 이제 곧 어미가 될 텐데 어쩜 이리도 모질고 피도 눈물도 없이 구니? 서윤지는 싱크대 앞에 선 채 노란색 물감이 덕지덕지 묻은 손으로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한참 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창밖으로는 왁자지껄 떠드는 아이들이 스케치북 가방을 메고 우당탕탕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꽉 잠기지 않은 낡은 수도 꼭지에서 맑은 물방울이 스테인리스 개수대로 똑똑 떨어지며 경쾌한 파동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문자를 캡처하여 변호사가 지시한 증거 수집용 폴더에 조용히 저장한 뒤 망설임 없이 대화창을 영구 삭제해버렸다. 까맣게 꺼진 휴대폰 액정 위로 한결 편안해진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서윤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제법 볼록해진 배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뱃속의 아이가 마치 엄마의 마음에 화답이라도 하듯 톡톡 활기차게 태동을 보냈다. 그때 화실 입구 쪽에서 남자아이의 씩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저 파란색 나무기둥 그린 도화지 까먹고 놓고 갔어요. 서윤진이 뒤를 돌아보자 아이의 그림이 물감 건조대 맨 위 칸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파랗게 칠해진 나무기둥 옆으로 삐뚤빼뚤하게 그려진 주황색 귤들이 앙증맞게 매달려 있었다. 열린 창문 틈새로 쏟아져 들어온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도화지 끝자락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녀는 그림을 조심스레 빼내어 문가에 서 있는 아이에게 건네주었다. 다음부터는 내 소중한 그림 잊어버리지 말고 잘 챙겨가야 해. 남자아이는 두 손으로 그림을 받아들고는 배꼽 인사를 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서윤지는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인 뒤 문고리에 걸려있던 수업 중 팻말을 뒤집었다. 팻말 뒷면에는 그녀가 오늘 아침 정성껏 적어둔 둥글둥글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일 또 만나요. 그녀가 팻말을 똑바로 걸어두고 손을 떼자 나무 팻말이 경쾌하게 흔들리다가 이내 문 한가운데에 반듯하게 멈춰섰다. 엔드.